2023년 3월에 당대표 당선 이후 김 전 대표 아내분이 김건희 씨에게 로저 비비의 가방을 선물했다. 일단 아무것도 선물한 게 없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2위 후보와 3배 차이가 났습니다. 트리플 스코어였는데 이 트리플 스코어는 통일교 2,000명이나 로저 비비에로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저는 여기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유일한 한 사람이다. 전 가방을 3개 준 것 같아요. 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로저 비비의 백 준 걸 가지고 편지까지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사회적 예의를 다하지 못한 내가 그래서 떨어졌나. 로저 비비에는 신발로 유명해요. 여성들의 신발로. 워너비 신발. 김건희 여사가 그때 특검 출석 조사 나왔을 때 신었던 신발이 로저 비비의 슈즈였었고 이게 플랫으로 예뻐서 발이 편안하면서 예쁜 거예요. 잘 아시면 하나 사다 주시면 5등도 1등으로 만드는데 몰랐지 로저 비비를 좋아할지. 몰랐으니까 완전 그랬겠나. 갑자기 그럼 이기인이 윤심이 되는 거야? 그게 천하영인이었는데? 야 이걸 또 이렇게 봤네. 2023년 3월에 당대표 당선 이후 김 전 대표 아내분이 김건희 씨에게 이 브랜드 로저 비비의 가방을 선물했다. 요 사실이 좀 드러났어요.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취지의 편지도 발견됐다 하고 일단 김 전 대표 입장은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거다. 이거는 뭐 대가성이나 이런 것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채군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무것도 선물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냐면 저랑 장채구랑 이 토픽은 저 전당대회 여기거든요. 출마자거든요. 예. 진검 들고 그리고 싸웠던 게 이 전당대회거든요. 저는 명품을 잘 알죠? 장채구가. 국민의힘 전대 역사상 최다 득표자였고요. 저 전대에서 제가 김기현 대표보다 표를 더 많이 얻었어요. 가방은 안 줬지만 네, 그리고 몰라요 그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2위 후보와 3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죠? 2배도 아니고 3배 차이가 났어요. 아마도 로저 네. 비비에가 아니라 뭐 샤넬 정도. 제가 가방이 말씀드리는 아니라 건 차를 사준 거 아니야? 제가 얻었던 25만 표. 네, 제가 한 53%였나? 2위 후보가 한 18%였나요? 맞아요. 17%니까 한 18%. 트리플 스코어였는데 이 트리플 스코어는 통일교 2,000명이나 로저 비비에로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저는 여기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유일한 한 사람이다. 네. 맞죠? 이거 저것 때문에 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트리플 스코어잖아. 말해봐 당신이. 한 가방을 3개 준 것 같아요. 차를 준 거 아니야? 차를. 아니, 농담이고 장채구가 그럴 양반은 아니고요. 나도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참모라고 하면서 사실 진짜 저도 그 전당대회 출마자였지만 많은 당원들의 어떤 이목이라고 하는 게 장례찬 최고에 쏠려 있는 건 맞았고. 그래 그때 나 그때 나가면 이제 내가 막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어. 뭐 저는 납득을 절대 할 수 없지만 사진 이준석 찍자에서. 대표에 대한 비토를 잘 이 양반 이용했고 그 정권 완전 끝발이 있을 때 완전 초반기였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득표를 받았다라는 게 전 인정을 하고. 이기인 최고위원과 3배 차이 난 건 부끄러운 줄 몰랐기 때문은 아니고. 그렇죠. 그거 하면 다 이겨. 장동혁 대표도 그거에서 이겼잖아. 부끄러운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정치인은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논란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로저 비비의 백 준 걸 가지고 편지까지 보냈는데 감사하다고. 이거 어떻게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사회적 예의를 다하지 못한 내가 그래서 떨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예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김기현 대표가 이제 민주당 돈봉투 사건 비판하면서 그 윤관석 의원이 아마 20명의 의원들에게 나눠준 돈봉투 액수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민주당이 그깟 돈봉투 뭐가 문제냐라고 누군가 얘기하니까 야 어떻게 그깟 돈봉투라는 별거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느냐.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져도 끔찍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는데 자기 발언이 또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발목을 잡네요, 결국 이게. 아까 저희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했었던 본인의 발언이 지금 본인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관되게 정치인들이 좀 정신 차리고 정치했으면 그때 좋겠다. 이제 그 장경태 의원이 30만 원인가 무슨 액수를 가지고 50만 원이었나요? 돈봉투 관련된 뭐 액수 가지고 이거 뭐 밥 한 끼 비용 아니냐라고 했다가 맞아. 뭐 너는 밥 국회의원들은 한 끼가- 그렇게 밥 한 끼 좋은 거 먹냐라고 막 논란이 좀 일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저희 진영 측의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명이 저도 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뭐 실드 칠 수 있는 돈봉투 무죄 제명은 났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무죄 나왔죠. 돈봉투 무죄 났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장경태 선배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그냥 정치권의 중론이라고 해야 되나 다 아는 게 뭐냐면 정치자금법이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되게 후진적입니다. 예. 캠프를 차리고 전당대회 같은 캠프를 차리고 사람을 데려다 쓰잖아요. 돈을 못 줘요. 밥도 못 사. 왜냐면은 다 위법이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밥은 먹어야 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걸잖아요. 돈봉투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국민의힘도 알고 있어요. 이거를. 네, 네. 그런 맥락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무죄가 났다는 맥락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는 없어요. 뭐 이렇게 대통령 그 영부인한테 이 가방 명품 가방 주고 뭐 5등에 1등 되고 이런 거는 사실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이 비교할 게 편지 아니에요. 나온 편지에 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했잖아요. 네, 2023년 전당대회 끝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럼 도와줬다는. 그 이제 도와줬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 대상이 예.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특정 당원이나 진짜 뭐 방구 좀 낀다라고 하는 당원 중에 누군가가 아니라 이게 하필 영부인이라고 한다라면 대체 뭘까? 이게 뭘까? 영부인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걸 가지고 계속 확전시키고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싶지 않은데 나를 좀 나오는 펼쳐보시죠. 보도를 보면 뭐 신천지 당원들이 어떻게 입당을 했다, 그 김건희 여사의 뭔가 연결성이 있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그때 당시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대거 당원들을 가입시켜 가지고 이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를 한 건 아닌가라고 누구나 정치적 반대편이 아니어도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난 만약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한테 가방 줬다는 게 나오잖아요. 앵간했네라고 하지만 그걸 보고 청탁이 나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사랑 가깝고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 그리고 원래 자기 실력으로 이기고 있었고 트리플 스코어였어요. 그다음에 막 방송 나가면서 떠들어대고 있고 근데 김기현 대표는 5등이었어요. 아, 나 말린 거구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거는 명확하다는 거지. 5등에서 올라갔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가 뭐 그 당시 윤심이다, 뭐 김장연대 돌아가신 장지원 의원과의 연대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은 낮았지만 가방으로 올라갔죠. 창대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 개입이나 도움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수사에서 밝힐 문제인데 오늘 나온 단독 보도를 보니까 특검이 그 전대 때 입당한 통일교인의 규모를 2,000명으로 특정했대요. 맞아요. 근데 2,000명은 전당대회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 미미하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 2,000명이 다 한다 해도. 그러니까 특검이 명부 다 뒤지고 했는데 뭐 13만 명, 11만 명 이야기 나오다가 2,000명으로 특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나 국민들 보기에 제가 봤을 때도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 이거는 뭐 옹호하거나 두둔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형사사법적으로 갔을 때 이게 직접적인 어떤 전대 개입에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 그로 인한 청탁이고 사후 뇌물 수뢰다라고 입증하려면 그거는 아직까지 좀 비어 있는 2,000명 특정한 거 가지고는 그게 성립하기는 사법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도가 현재 상황인 근데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 되게 좋아했나 보다 진짜. 이 브랜드가 유명한 거예요? 로저 비비에는 유명하죠. 아. 그 웨딩 슈즈로 유명하고 신발로 유명해요. 아, 여성들의 신발로. 워너비 신발. 좀 하나 사주시지. 결혼할 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때 특검 출석 조사 나왔을 때 신었던 신발이 로저 비비의 슈즈였었고. 아 진짜? 네. 그러면은 그게 뭔가 이제 이렇게 딱 그게 뭐냐면 좋아하지 예쁘기도 않았겠네. 예쁜데 플랫으로 예뻐서 발이 편안하면서 예쁜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굽이 낮으면서. 그렇게 잘 아시면 하나 사다 주시면 5등도 1등으로 만드는데 몰랐지 로저 비비를 좋아할지. 장해찬 최고위원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갑자기 그럼 이기인이 윤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천하영인이었는데? 야 이걸 또 이렇게 봤네. 갑자기? 예찬이가 그럼 나 자다 일어나서 많이 내려놨네. 나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내려놨어. 장기찬 반윤이다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야. 불가능하다고 그게. 많이 내려놨네. 때려도 예찬이가. 들어가지도 않고 조롱해도 뭐 그게- 튕겨져 나오고 각이 안 선다. 각이 안 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네, 지금 그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조금 그러게. 비어 있기는 한데 그건 특검에서 조금 더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야 될 지점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 이거 뭐 지금 그 든든하네. 예.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고 네. 그럼 직무 관련성 이 배우자끼리의 이런 금품이 오가는 거에도 성립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하대요. 그러니까
됩니다. 당 대표 배우자나 대통령 배우자가 공식적으로는 공직자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 사법 사인이죠, 해석에 대한 사인. 법조인들의 의견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아니에요. 공직자 배우자가 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 김영란법에서는 그 저번에도 얘기 한번 나왔잖아요. 그 최민희 의원 때 공직자의 가족이야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라고 배우자? 그냥 박혀 있습니다. 아. 이건 그래서 걸릴 거예요. 김영란법으로는 걸릴 네. 수 있다. 네. 그렇구나. 그 다음으로는 저기 어제 일어난 일인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특검에 체포됐습니다. 이거- 특검팀은 그러니까 그때 12.3 네.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황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 뭔가 계엄을 썼죠. 옹호하는 지지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린 게 혐의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특검에서 황 전 총리를 세 차례 소환 요구했지만 불응한 게 체포에 나선 이유가 3회 출석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국민의힘에서 또 이 항소포기 규탄 집회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체포도 비판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해석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도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의 모든 행동이나 글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지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바깥에 나가서 자기 당을 장당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전직 총리였고 대통령 권한 대행했던 사람의 어떤 정치적 글이고 네. 이분은 계엄에 전혀 관여하거나 사전 정보가 있거나 하는 위치는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지만 민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의 정치적 의사 표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야 잘못됐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지. 너가 이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다고 너를 잡아가겠어. 너를 감옥에 넣겠어. 이거는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나? 이거는 중국 공안의 공포 정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 거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도 황교안 대표의 게시글이나 그 주장이나 각종 정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다, 우리가 다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의사 표현은 대개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장 김민석 총리의 친형만 해도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막 극단적인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잡아가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으로 뭐 국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거나 표를 못 받거나 심판받을 일이지 체포하고 막 그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좀 문제적 정치인이라 그래 그 사람 체포하는 거 우린 신경 안 쓸게 하면 이제 그게 번져가지고 다 체포하게 되는 그런 지금 당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국회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네, 오늘 보내보고 거기에 하죠. 대한 어떤 네. 경계심을 저는 말한 거라고 혹시 이 봐요. 방송을 잘하시네요. 수술하기가 되게 번거롭게 자꾸 얘기를 하네. 이거 글 써서 잡혀간 게 아니라 소환 물음을 해서 잡혀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삼회 구속영장 소환에 청구까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소환 불응 뭐 이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무슨 증거면 한지 모른다 뭐 이런 논리일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이 기각될지 저는 기각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영역이고 근데 방금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논평한 내용은 아니 좀 극단적인 얘기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이게 잡혀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거잖아요. 극단적인 얘기에서 잡혀가는 게 전혀 아니다. 이걸 먼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논점이 많이 확장이 될 텐데 예.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법률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법률이 있죠. 국가보안법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북한 가서 어떻게 하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파라고 하는 분들 보수 진영에서는 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적행위다, 찬양 고무다 이럴 거예요. 100%. 그 맥락을 적용해 보면 이게 실제로 비상계엄이 안 발생한 상황, 뭐 내란이 국면이 아닌 상황. 그럴 때는 정치적 레토릭이 되죠. 근데 실제로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경찰들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얘기를 썼다는 거는 선전선동이 당연히 되지.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 할 거면 보수 진영에서도 그러면은 국가보안법이나 천연 고무행위나 그거 다 없애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주장 못 할 거거든. 저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과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일 때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련해서 계속 검찰은 부르려고 했는데 서면 내 가지고 출석 사유 소멸됐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본회의에서 뭐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또 단식까지 하셨잖아요. 이걸 보면은 단지 그냥 세 번 안 나왔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체포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형평의 어떤 법적 잣대의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대표는
사실 저 그 글에 동의할 수 있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거든요. 그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텐데 그때 황 전 총리가 올렸던 글이 굳이? 좀 준비돼 있으면 굳이 다시 읽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법적 방송- 형평성 부분만 얘기하면은 국회의원한테는 시간 이제 뭘-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만약에 황교안 대표도 저렇게 하고 그랬는데 소환 불응하는데 국회에 있잖아요. 못 잡아가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그쵸. 예, 체포동의안 예, 넘어오게 되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그래서- 따지면 이제 뭐 과거 계속 파묘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진영의 형평이 아니다. 그냥 이 제도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황교안 대표의 글,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 아, 이제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뭐 종북 주사파들을 뭔가 체포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쓰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저렇게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맞아요.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전 저기서 단 한 글자도 동의하지 않거든요. 음. 근데 과연 그러면 저 글을 공유한 저 69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처단할 것인가, 체포할 것인가, 혹은 처리할 것인가, 내지는 저것과 유사하고 혹은 더 과감하고 과격한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검찰과 이 사법의 영역이 어떤 법의 잣대로 들이댈 것인가, 그 사람들도 체포할 건가. 원칙적으로는 나는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것보다 저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실 윤 어게인 내지는 계엄과 동조하는 사람들의 집회 시위가 분명히 있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검찰과 사법부의 영역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가, 되게 의문이 많이 남는 체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엄 완전 초반에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했다면 국민적 어떤 의문이 덜할 수도 있는데 지금 조금 특검에서 과다른 신호가 조금씩 있는 건 맞잖아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양평 공흥지구 돌아가신 그 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메모와 유서에 필적 감정 해보니까 일치됐다라는 그 결과가 예, 예. 나오면서도 그때 당시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타사 의혹이 있다, 타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특검에서 강압 수사라고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기도 했었었고 또 몇 차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구속영장 기각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특검이 좀 과한데? 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전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항소 포기로 막 시끄러운데 마침 이렇게 체포 시도를 한다라는 것은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국면 전환용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것 같다. 저기 그 제작진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완전히 사인이냐 자유와 혁신 그거는 이제 정당이고요. 정당이죠. 근데 이제 원외 정당인 거죠. 그 원외 정당이고 의석을 가지지 않은. 제가 알기로는 뭐 지역 시도당 창당까지 한 정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창당 이후에 선거가 한 번도 없어서 다음 선거에서 후보를 낼지 안 낼지 그거는 뭐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원외 정당 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아닙니다. 그건 왜냐면은 장해찬 최고위원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진짜 사인이잖아요. 유튜브 열고 슈퍼챗 받고 계좌 열어도 돼요. 진짜 사인이면. 근데 황교안 대표 지금 그거 하잖아요. 바로 걸려요. 그럼 정치적 정치인이라고 법은 해석하기 때문에. 근데 저 글을 썼던 당시는 자유와 혁신을 또 창당하기 전이에요. 저 때 신분은 글을 작성했을 때 신분은 뭐 완전 사인이고 뭐 자유와 혁신 대표라고 해도 제가 드리는 말은 그 계엄을 공모하거나 사전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저런 글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냥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 의견 정도로 형법상 내란 여기 제 90조 보면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서 그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거든요. 선전 선동인 거예요. 네. 부하 수행인 겁니다. 사실은 그 댓글 달면서 누구 잡아가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그 부하 수행인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걸 뭐 잡아가두냐 안 가두냐 이렇게 논쟁을 하니까 생각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구호라고 그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야 그게 내란당이란 왜 거야? 그러고 앉아있어? 제가 다시 말했지만 황교안의 모든 정치적 행보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동의 못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지고 누구 잡아가고 누구 잡아가고 용인이 되면 그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뭐 나치가 누구 잡아갔을 때 난 침묵했다. 나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몇 단계 지나니까 결국 나 잡아가더라. 근데 아무도 내 편 들어줄 사람은 없더라.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잘 낸 메시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메시지라고 제가 해석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해석을. 비교를 해보면 통진당이 이제 내란 선동으로 그때 이제 실형 받았잖아요. 네, 네. 정당 해산까지 갔는데 그 통진당의 내란 선동으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모 사무실의 지하 사무실에서 사제 폭탄의 설계도로 서로 공유하고 맞아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공동구 전기 시설이 함께 매몰되어 있는 그 시설을 타격하면
뭐 수도권 전반 70% 이상의 전력을 날려보낼 수 있다라는 계획을 스스로 밝힌다든지 아니면 진짜 국가 전복에 해당하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른다든지 하는 매우 구체적인 모의가 있어야 내란 선동이라는 게 이제 가능했던 건데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어찌 보면 정치적 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저걸 가지고 뭔가 체포 시도한다라는 게 하고 싶. 말씀하세요. 너무 총장님께서 말씀을 유려하게 하니까 자꾸 저 유려한 것 뒤에 제가 전제를 끼워 넣게 되잖아요. 아까부터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사실폭탄으로 어떻게 하고 어디를 타격하면 어떻게 되고 그걸 골방에서 논의한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래도 그게 내란 선동 뭐 이래가지고 구속되고 이 배치를 잃은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이미 내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서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사안은 그렇게 맞긴 판단한다. 합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니까 가장 문득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혐의가 내란 선동 혐의잖아요. 그러면 내란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쵸. 거잖아요.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내란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탄핵 재판이라고 하는 건 사실 행정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 징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란으로 결정지을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본류 재판에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선전선동이라고 뭔가 주장할 수 있는가? 정의할 수 있는가? 아마 이게 재판부에서 그냥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재판부에서 가장 좀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오늘 영장 심사. 영장이야 있죠. 뭐 저는 이거 기각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구속 수사해야 될 사안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내란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그 부하 수행 관련해 가지고 뭐 못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의 사법 때까지의 그 절차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진 않아요. 네. 동시에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죄 관련해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것들이 다 골치 근데 아파지는데 대한민국 사법체가 웃긴 게 여기 1심에서는 내란 무죄, 여기 1심에서는 내란 맞으니까 내란 선동 유죄 이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게 타고 올라가다가 결국 3심에서 정리돼요. 네, 그래서 뭐 그 재판 진행 자체는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그 아까 영향과 관련해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법관을 증언하고 이 3심을 장악하고 그것도 아니지. 못 믿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4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한쪽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요거 이야기하자. 종묘 이야기가 사실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갑시다. 종료 재밌죠. 예, 시간상 다음 토픽으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게 토픽을 많이 다룬다. 원래 많이 다뤄요. 원래 꾸역꾸역 많이 다릅니다. 꾸역꾸역. 원래 하나에서 거의 끝나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뜨거운 이슈가 됐어요. 종료 오세훈 나는 서울시장의 이거 종묘 재개발. 완전 민주당과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말려들었어. 재선하라고 완전 밑밥 다 깔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완전 무관심이어야 되는 건데. 지나가는 서울 시민들 중에 종묘로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벅차서 종묘 근처에 고층 빌딩을 지으면 민족의 정기가 말살될 것 같다는 사람 있으면 다 병원 보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 한 명이라도? CBS 안에 직원들 중에도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오늘 요 말씀하려고 지금까지 다 어. 빌드업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빨리 넘어가려고. 한결의 경향에도 막 개량 한복 딱 입고 다니는 이상한 부장님들 아니면 20대, 30대, 40대 기자들 중에 종묘가 민족의 정기인데 어떻게 불경스럽게 종묘 옆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생각을 하고 고층 건물을 짓습니까 여러분? 민족 정기가 말살되고 영업하면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으면 병원 보내야 돼. 아무도 없어. 근데 여기에 그냥 문화재청이 대법원에서 판결 지고 깨갱하고 끝나는 거를 갑자기 김민석이 그쵸. 들고 일어나가지고 불을 이거 붙였지. 내가 대법원이랑 무관하게 맞겠다. 아니 총리가 대법원 위에 있어요? 그것도 웃긴 데다가 이게 뭐 기가 흐른다 뭐 이상한 이제 숨이 막히고 기에 눌린다. 이게 무속적인 거를 민주당이 가져가 버린 거거든. 네, 그거 완전- 지금 오세훈 시청 분위기 있잖아요. 저 정무직들이랑 친하잖아요. 축제 분위기예요. 축제 아. 분위기 이거 종묘 이 논란은. 오히려 뭐 민족의 정기 때문은 아니고 국내 1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잖아요. 이 근처에 고층 건물 올려가지고 하면은 아저씨 표정에 영혼을 좀 담아서 세계유산이 취소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어디? 독일의 뭐 독일에? 킬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랬을 때의 경제적인 타격, 문화유산으로서의 뭐 가치훼손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그 뭐 저도 사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숨이 턱 막히고 뭐 손이 벌벌 떨리고 눈앞이 하얘져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건조하게 판결문이나 팩트로 비겁하게 팩트로 그냥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 대법원 재판은 뭐냐면 서울시가 그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는 게 적법하냐
100m. 절차가 타당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세운상가 주변에 이거 고층 뭐 건물 올리는 게 타당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판결문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게 그걸 인정하면서도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도 있고 뭐 앞서 뭐 어떤 국가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이 사건 조례사항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문화유산 또는 역사 문화 환경의 보호에 차질이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정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라는 거고 실제로 이 조례를 폐지해도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거기서 뭘 지으려면 허가를 딱 받아야 된다는 건데 허가를 안 받잖아요. 받기 싫잖아요. 그럼 절차가 하나 있어요. 세계 유산 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싸울 일이 아니야. 뭐 가슴이 뭐 웅장해져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오세훈 시장도 아유 뭐 대법원 판결을 났는데 왜 그러세요 할 필요도 없고 절차에 넘기면 돼요. 영향 평가를 받아. 영향 평가를 받아서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할 말 없는 거고 영향 평가를 받았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면은 다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절차대로 하면 되잖아요, 법대로. 근데 영향평가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권고 사항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논쟁이 첨예하잖아요. 논쟁이 첨예할 때는 그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 그러면 한번 판결 받아보자 제3자한테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기들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발목 잡고 싶으니까 강제가 아닌 권고도 다 하면서 언제부터 그런 권고를 민주당이 다 지켰다고. 그 영향 평가를 받게 되는 기간 동안 여기 개발을 못 하게 됐을 때 어떤 비용 낭비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세운 그 일대의 주민들이 사고요. 뭐 네. 김민석 총리나 문화재 청장한테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요. 현장에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분들 빨리 보상금 받아서 이주하고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화유산 다 좋아하는데 무슨 뭐 전기 어떻고 뭐 어떻고 해가지고 그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게 자꾸 피해를 누적시키는 게 맞는 방향인가. 거기에 이제 저는 실용주의자로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뭐 종묘 보려고 서울 오는 관광객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의 문화적 가치라던가 이게 지금 K-팝의 중심지로서 K-문화의 중심지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오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종묘가 큰 역할을 할까요?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 경복궁은 알고 뭐 하지만 강남 스타일 때문에 강남을 알지만 제가 종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고지식한 옛날 그 유교 사대주 유교 어떤 그 수구주의에 지금 빠진 논쟁을 민주당으로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도쿄를 자주 가요. 거기 마루노우치라고 마루노우치. 도쿄역 일대 초고층 빌딩 건물이에요. 왕궁. 그 초고층 빌딩들이 뭘 감싸고 있느냐? 도쿄 황궁을 감싸고 있어요. 이 일본이 최고 자랑하는 역사 유적지입니다. 근데 그게 절경이에요. 그 초고층 빌딩과 황궁이 어우러진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종묘에 무슨 사진가도 오세훈 시장 편에서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고 문화유산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시와 과거의 공존으로 더 빛이 날 수도 있다. 세계에 그런 사례가 많다라는 것도 좀 그러니까 오히려 알았으면 그럴 빛이 날 수도 좋겠어요. 있다라고 장해찬 최고위원님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는 안 좁혀지는 문제예요. 안 좁혀지는 문제. 왜냐면은 아직 뭔가 올라가는 게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그냥 자기 유리한 논거 들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이럴 때 있는 게 절차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종묘의 전경까지 지키는 전통을 고수할 거냐 아니면은 장예찬 최고 얘기한 것처럼 현대와 어우러지게 개발할 거냐인데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용으로 가타부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이게 사실 민주당이 물고 늘어지는 게 불리해요. 유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진짜 물고 늘어질 주제라면 한강버스도 물고 늘어져야지. 그것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강버스가 진짜 정말 문제가 많죠. 예, 그 목격자와 직접 타본 사람들에 의하면 진짜 엄청 구리거든요. 사실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게 유효하지. 이거는 왜냐하면 방금도 잘 정리해줬지만 사실 보수 정당에서 서울에서 가장 약한 그 고리 지역이 강북이에요. 근데 세운구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서울시장이 되게 환영할 만한 이야기이고 종묘 주변으로 그렇게 뭔가 심지어 또 무작정 초고층 건물만 만든다는 게 아니라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산책로까지 만들면서 그 전경은 그 앞에 그러니까 종묘에서 바라봤을 때 그 전경은 헤쳐지지 않으면서도 양옆으로만 건물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되게 불리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불리한 싸움을 좀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고 있는 모든 의제가 불리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유불리에 따지면은 항소 취소도 불리하고 부동산도 불리하고 불리해. 그리고 불리한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환경영향평가를 가져가지고 그 결과에 승복할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 뭐 라디오 나와서 저도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오세훈 시장님은 계획이 있어요. 뭐 이렇게 더 절경이 되고 근데 어쨌든 이게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거 뭐 옛날 그대로 보존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개발을 하는데 오세훈 시장식으로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밀어붙이지 말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거기 콘크리트 떨어져 가지고 사람 다치고 막 그런다며요. 제가 말고요. 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오세훈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가 쟁점인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는데 그러면 왜 안 환경평가를 받겠다는 건지 받고 나서 뭔가 환경영향평가 뭐랄까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조정한다든가 들어보니까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그 기구가 아닌 건 아닌 거래요. 이게 뭐 박탈될 거리라고 생각하면 환경영향평가 다 쌩까고 아니라고 직접 그 지자체와 나라한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 퀼른도 그렇고 박탈된 그 사례를 보면. 근데 이거는 그냥 물어보니까 이 정도 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되게 사실상 허용해 준다라는 그 사례로 우리가 설명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볼 땐 내가 오세훈 시장이에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박탈됐어. 그럼 정치 생명 끝이에요. 아,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지겠냐고. 안 지지. 난 그런 일 근데 아무튼 이게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이슈일 텐데 정무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는 굉장히 유리한 이슈다. 빨리 놔야 돼. 그리고 김민석 총리 과거도 막 드러나고 있거든요. 청계천을 반대했던 반대했죠. 그 서울시장 선거 나와서 그 돈을 차라리 주민 복지에 쓰는 게 낫다. 근데 청계천이 지금 서울의 대표적 성공 사례 아닙니까? MB를 대통령 만들어준 사업인데, 그러니까 김민석이 반대했으니까 이건 대박 난다라는 그런 밈도 온라인에서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문화대청과 오세훈의 싸움.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군과 오세훈의 싸움에서 이거를 김민석이 참전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와 오세훈의 싸움으로 확장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한테 유리한 게 있나? 네, 저는 이게 뭐 다른 내용으로 자꾸 확장해서 얘기하는 식이 되지만 아까 이기인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버스 있잖아요.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단하고 하는데 시범 운영만 하다가 갑자기 다시 했잖아요. 시범 운영하는 동안 사고가 한 3-4번 났어요. 근데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자료 요구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CCTV랑 다. 은폐 이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강버스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너무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졸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너무 좀 중구난방 얘기되는데 이것도 뭐라고 따지냐면 불안해. 그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한강버스랑 이거랑 저거랑 다 연결해가지고 무슨 시정을 이렇게 하냐고 하면은 꼭 저렇게만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있는 절차를 그대로 밟아서 확실하게 본인이 점수를 아예 따고 가시는 게 이게 문제는 그 오세훈 시장의 세빛둥둥섬도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지금 되게 잘 되거든요. 거기 못 빌려가지고 난리예요. 거기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진짜로. 그 어벤져스에도 나왔잖아요. 네. 잘 그렇기도 돼요? 하고 대대로 보면은 지금 이제 아주 높게 서 있는 롯데타워. 그때 당시 민주당이 이거 이 국방 안보상 아주 대단히 큰 치명적인 약점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지금 시그니엘 타워 난리잖아요. 거기들 막 그 주말에 엄청들 가시잖아요. 아까 소개했었던 청계천도 그렇고 이게 이미 축적된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보수 정권에서 뭘 하겠다라고 했다가 민주당이 반대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이런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결코 불리하지 않은 구도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강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입석이 안 돼요. 그 세월호 참사 이후로 선박에서 입석이 불가능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뭐 런던이나 다른 데는 입석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도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애초부터 입석이 불가능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안내 직원들은 노인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되게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고 예약을 해가지고 갔는데 내가 보는 화면에서 보는 예약 상황과 그 좌석 상황이 다르대요. 그래서 나는 들어가는 줄 알고 30분 기다렸는데 못 들어가고 또 한 번 보내버리고 1시간만 기다리는 사례들이 막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타본 사람의 증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맹점들을 계속 민주당이 지적하는 게
좋겠다. 근데 종묘 여기 개발 이슈가 떠오르면서 저기 뭐야 지금 말씀하셨던 한강버스는 좀 묻혔죠? 네 묻혔어요. 많이 묻혔지. 이기인 총장님께서 다시 지금 살려주시고 계시니까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서울시장 나가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건조한 입장입니다.